그 발표할 기회 얘기를 좀 모아서 인제 여기 신학사상 작년 가을호에 기재했던 논문이 인제 오늘 발제할 내용입니다. 인제 민중 신학에서의 민중 용어의 작용에 대한 연구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인제 이렇게 잡게 된 이유 이렇게 잡게 된 어떤 지평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인제 저 같은 사람 민중이란 말을 꺼내면 특히 인제 저 같은 사람이 아직도 민중이란 단어를 쓰면서 하게 되면 꼭 뭐 끊이지 않고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민중이 누구냐?"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인제 저는 저를 비롯해서 인제 제3시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든 답을 내놓아 보려고 한다거나 혹은 그 질문이 뭔가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의외로 좀 잘된 질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추구를 해 왔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후자. 민중이란 말에 대해서 좀 '누구냐.'라는 질문이 아닌 '다른 방식의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시도해 본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질문에 들어온 것 중에 민중이라는 민중이란 말 말고 혹시 다른 대안적 용어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있던데 물론 제가 인제 이 질문에서 작용, 효과 이런 측면으로 다루겠다고 했으니까 인제 뭐 민중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냐 바꾸냐 이것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 정 안 된다면 정이 인제 민중이라는 용어가 효과를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다면 바꿀 수도 있겠죠.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 그러면 어떤 효과를 지금까지 발휘했던 것이냐,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제 볼 것이냐, 어떤 것을 혹은 뭐 버려야 된다면 무엇을 버릴 것이냐라는 문제를 먼저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 인제 논문 받으신 걸로 알고 424 페이지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424 페이지에서 426 페이지 해방 후 남한 지성사에서의 민중. 이제 거기서 제가 424 페이지 첫 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424 페이지 중간 약간 위쯤에 민중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그 말은 현재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가 사회의 대다수, 즉 민중의 활동과 괴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던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도 다들 아실 그 신동엽의 유명한 시 있죠? 껍데기는 가라. 말하자면은 알맹이 제목이 가만 생각해 보면 이상하죠. 알맹이와 껍데기라면은 본질은 알맹이일 텐데 그 알맹이가 껍데기대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맹이가 본질인데 껍데기라는 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텐데 거꾸로 껍데기가 가라는 식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사회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것이 해방 후 적어도 민중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1960년대, 70년대까지의 한국 사회가 그렇게 껍데기처럼 되어 있다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던 말의 연장선상에서 민중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이란 말할 때는 꼭 역사의 주체라는 말이 따라붙게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실제로 현실적인 역사의 주체는 아닌 거죠. 언제나 역사의 주체여야 한다 혹은 역사의 주체가 될 것이다는 할 수 있어도 역사의 주체이다라고까지는 최소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제가 방금 얘기한 괴리 혹은 껍데기 이런 상황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사적인 인재 추적을 이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좀
424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50년대 이승만 시절에는 민주주의라는 이제 물론 한국 전쟁 이후로 사회주의의 가능성이 남한 사회에서는 단절돼 버린 이후에서의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라는 것을 해보려고 했다가 혹은 북한은 빼버리고 남한만으로 어떤 민족이란 주체를 재건해 보려고 했다가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거기 끌어온 얘기들이 사실 일제시대 말에 합병당하라고 선동한테 써먹었다는 그런 이제 내부 모순이 존재를 했던 것이 50년대라면 60년대에는 이제 민족이라는 것이 다시 자리를 찾는데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민족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민족주의가 있고 혹은 그 발전 과정에서의 문제에 저항하는 민족주의가 있고 그렇게 이제 민족이라는 것도 파탄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민주주의 거치고 민족 거쳐서 이제 최종 도달하게 되는 귀결점이 민중 어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껍데기와 괴류로 돌아가는 역사의 대안적 주체로 상상되는 그러니 이 말 자체가 어떤 집단의 의미를 전제한다기보다 어떤 요구되는 자리의 측면이 있는 거고 이것이 말하자면은 어떤 지성사에서 갖게 되는 제가 표현하게 된다면 작용이고 효과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제 민중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대안을 이제는 하층부 대중에게서 그러한 대안의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민중 말고 민중이나 지칭될 수 있는 대중 말고 상층부 쪽에서는 더 이상 그런 대안적 역사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하나의 예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 다른 하나로서는 이제 하층부 대중이 그냥 언제나 하층부 대중은 우리의 역사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대상의 하나였지만 그러한 대상만은 아니다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예컨대 전세 사건 같은 데서 본 그러한 측면이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가능해진 측면이 있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으로 오게 되면 요는 이제 괴리돼 있어요. 괴리와 껍데기라는 상황 하에서 그 대안적 주체로 얘기를 하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그런데 우리의 사회 체계 그리고 그 사회 체계를 뒷받침하는 지식 활동 이런 것은 그 괴리와 껍데기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민중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조와 지식 활동의 어떤 바깥을 보아야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바깥으로부터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종종 쓰는 표현이 바깥을 보기 위해서 민중이란 안경을 써야 한다가 아니라 써야 한다까지 한 거는 더 나가서 누군가에게 그런 안경이 씌워져야 되는 거죠. 씌워져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장 철저하게 관철한 체계가 초기 민중신학이었다는 게 이제 이 글에 나오는 제 주장 426페이지부터의 제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이제 하는 얘기가 민중이란 걸 개념화하면 안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말 그대로 이분들이 능력이 못 미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방금 말한 바로 그 지점 개념이라고 하면 그것은 괴리와 껍데기를 뒷받침하는 지식 활동의 연장선상이라는 그러한 측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는 다른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이분들의 생각이 작용한 측면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429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문장을 조금 읽을게요. 초기 민중신학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눈에 민중이라는 렌즈가 쓰였고 그 렌즈를 통해 하층부 대중들이 어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와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하층부 대중들 사이에
사실 대중물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가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감지했고 그 비참함과 그 놀라움이 그냥 병렬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떤 측면은 비참하고 어떤 측면은 놀랍다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두 개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보인 비참함과 놀라움과 그에 대한 확신을 증언하게 되었다. 눈에 제가 보인이라고 한 것 좀 유념해 주세요. 본이 아니고 봤다가 아니라 보였다. 그래서 초기 민중신학의 별칭이 증언의 신학인 게 이런 이유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언이 가능한 민중이 보인다는 것이 신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이제 안병문 선생님이 얘기하는 주객도식의 극복. 그러면 신학에서 주객이라면 주는 하나님이고 객은 신자일 터인데 민중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일단 하나님 신자가 아니죠. 하나님 민중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민중이 이제 공동의 주체라고 파악돼야 되기도 하고 아예 연관된다고 파악돼야 된다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공동이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라는 얘기를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 논문에서는 민중사회전기라는 개념에 주목했습니다. 원래는 이 민중사회전기는 라이프 스토리를 민중을 가지고 학문이라는 얘기는 좀 하기 어렵다고 방금 개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민중신학 안에서 그러면 라이프 스토리 차원에서 라이프 스토리에 나와 있는 어떠한 전형성들을 어떤 민중의 삶의 전형으로 파악해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시도했던 이론인데 이걸 이제 성서에 적용하면 마르코 복음서라는 게 말하자면 예수라는 존재를 인간이냐 신이냐를 따지기 전에 그 시대 팔레스타인 민중이 겪었던 어떤 하나의 전형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전형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기록.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안명훈 선생님이 이제 추적한 바로는 아예 그 복음서 자체가 반쯤은 물론 마르코 이제 이때 복음서라면 주로 마가복음서인데요. 마가복음서, 마르코복음서. 마가복음서, 마르코복음서가 마가복음서, 마르코복음서가 이제 물론 반쯤은 그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 정립되어 가던 교리 체계를 변증하는 목적으로 쓴 거지만 나머지 반쯤은 그 교리 체계 바깥에서 오클로스라고 지칭된 물론 이 오클로스는 계속 좀 반복이 되는 단어니까 반복이 되는 단어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반복할 단어고요. 이 오클로스라는 존재가 예수의 사건에서 자기 삶의 전형성을 읽었던 자신의 삶의 전형성을 읽어냈던 그리고 오클로스라는 존재에 의해서 세대적으로 전승되어 온 유언비어. 이 유언비어를 섞어서 만들어낸 복음서. 그것이 마르코 복음서라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 마르코 복음서는 형성 과정 자체가 오클로스의 삶의 전형성을 거기 농축한 민중사회 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런 민중사회 전개의 주요 대중이 오클로스인데 430페이지 보시면 오클로스 대중은 대중인데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대중이고 이제 민중신학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안병문 선생님은 오클로스를 예수가 그들에게 회개하는 얘기 안 했다.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했고 안병무 이후의 민중신학에서는 아예 뭐 뒤에 좀 나눌 얘기지만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면 간단히 얘기해서 오클로스는 원래 예수가 오클로스를 지향했던 건 아니에요. 안병무 이후의 민중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해서 활동 계획을 변경해야 했고 변경했더니 거기서 보인 대중이 오클로스인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과정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예수와 오클로스의 주체성의 상호 교류 혹은 둘이 공동의 주체로 나서는 과정 이러한 과정들을 담은
그 자체로 이런 과정들을 담은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형성이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가 이제 그 전형성이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를 민중신학이 사건이라는 개념으로 다룬다는 건데 이제 431페이지에 대충 무슨 사건 제가 적어놓은 거 있죠. 예수의 삶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세례자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가서 할인 나라를 선포한 사건으로 시작해서 뭐 사건 쭉 나오다가 오클로스와 함께 군중을 이루면서 다녔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성전 앞마당을 뒤엎었고 그 절정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면 이 사건들에서 이제 민중의 환유법적인 일원으로서 체제와 맞섰다가 희생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431페이지. 그러면 이제 이게 민중사회 전기 어떤 노클로스의 한 전형으로서의 예수가 겪은 사건이라면 그 사건은 굳이 예수 시절에 예수의 시공간에 한정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민중 사회정기는 민중 오클로스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민중 사회정기라는 개념이 한쪽에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민중 메시아론 얘기를 했는데 432페이지 33페이지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민중 메시아론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텍스트가 뭐냐면은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병무 선생 방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안병무 선생님이라면 선한동 선생님은 여기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리스도 역할을 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의 외침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로 소환을 당해요. 소환을 당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소환당해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인간인지 아닌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성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인간성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인간성이 말살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런 그게 바로 심판인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때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러한 강도 만난 사람으로 대표되는 어떠한 외침이 고통의 외침이 말하자면 제가 거기서 장애 창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종의 말하자면 자석인 거죠. 그게 일종의 자석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들여서 이제 붙는 게 있고 오히려 그 장에 스쳐 들어가서 떨어져 나가는 게 있겠죠. 혹은 아예 그런 장에 끌려들지 않는 것들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 장에 끌려들어서 그 장에 끌려들어가서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원의 그 장에서 겪는 변화의 결과 중에 하나로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선한동 선생님의 의미가 아니었겠느냐는 해설을 시도해 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일반적으로 민중 메시아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게 두 가지 차원인데 433페이지 첫째는 예수 메시아 대신에 민중 메시아를 얘기하는 이단적 담론 아니냐. 둘째는 민중이 과연 메시아 살 수 있냐? 라고 한다면은 첫째로 계속 여기서 얘기해 오기를 저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라는 담론 자체가 이미 예수와 오클로스가 함께 만들어낸 민중사회정기라면 거기에 민중이 예수를 대체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민중의 신음소리나 외침이 어떤 세기로든 자석처럼 작용한다. 그래서 자기 장을 만든다. 그리고 그 장에 사람들이 끌려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요는 할 수 있냐? 민중이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기보다 그 장에 끌려 들어가서 그 장에서 받는 작용들이 나에게 구원인가 아닌가 혹은 그것을 내가 구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 그것의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런 식으로 민중신학자들이 민중이라는 것을 최대한 아까 비유한 대로라면은 안경을 쓰는 것이 아닌 남의 안경이 쓰여지는 형태로서 그런
그런 식의 선제성 효과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담론들을 구축했다는 게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이제 그런 작용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는 총체적 양상을 제가 그다음 장에 얘기한 건데 434페이지부터 이게 어디까지 가는 442페이지까지 가는 두 이야기의 합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가장 그 전체적인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두 이야기의 합류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이제 두 이야기의 합류라면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민중 전통, 그 다음에 한국의 민중 전통. 그래서 요게 요렇게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합류 라는 게 이제 두 이야기의 합류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특색이 첫째로 보통 기독교 안에서는 말하자면은 이거는 교회 내고 이거는 교회 밖, 교회와 세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림의 서남동 선생님은 이거 교회와 세속 이런 식으로 구분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요 민중 전통 이거를 이제 이거 설명한 용어 자체가 두 이야기의 합류니까 이야기 여기서는 이제 내러티브라고 번역하면 제일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내러티브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시적 측면이 있고 공시적 측면이 있고 두 가지 다를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서남동 선생님이 본인 신학을 설명하시기를 성령론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기독론이 아니라 성령론. 그리스도교 책에서 성령론은 언제나 현재를 다루기 위한 담론이거든요. 현재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라는 것을 다룬 담론이니까 그게 어떤 이 네거티브 개념의 공시적 측면과 맞닿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설명을 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이 개념을 다시 이 정도로 이제 이런 개념적 콘텐츠가 이런 개념적인 어떤 디테일이 있단 말씀드리고 다시 이 본 그림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보통 말이에요. 서남호 목사님 책을 읽다 보면 기독교의 민중 전통이라는 게 먼저 존재하고 한국의 민중 전통이라는 게 먼저 존재해서 두 개가 흘러오다가 합류를 했다. 그러고 서남동 자신은 이렇게 흘러오다가 합류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은 눈에 보이는 내가 본 게 아니라 눈에 보여서 증언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서남동 선생님이 보신 시점 자체는 요 합류라고 지칭되는 시점. 말하자면은 일반 민중운동이 발생을 하고 혹은 기독교 사회운동이 거기에 같이 이제 기독교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일반 사회운동이 일어나서 민주화를 위해서든 혹은 무엇인가를 위해서든 싸우고 있는 구체적으로 서남 선생님의 시간대로 하면 1970년대 이때 일어나고 있었던 바로 이 합류 지점을 보시고 바로 이 합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눈에 보여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 본인이 이제 만들어낸 언어가 기독교의 그러한 사회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전통이라는 게 있었고 한국에도 당연히 그런 사회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전통이라는 게 있었다고 이제 본인이 설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 말하자면 본인 생각에는 그러한 전통이 있다. 그러한 전통이 기독교 민중전통이라는 게 있었다. 한국의 민중전통이라는 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두 가지가 합류한다고 해서 합류란 단어를 만들었는데 합류란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 합류라는 이렇게 1970년대 사건을 보고서 선암동 선생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찾아낸 언어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뭐 약간 책에서는 좀 범위를 뛰어넘겠습니다만 조금 촉수를 뛰어넘어서 책에서는 지금 얘기하려는 게 이제 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비판이 들어오는데 가장 들을 만한 비판이 뭐냐면은 당장 1970년대 합류라고만 해도 기독교 아니면 한국 혹은 민중 이런 언어로만 해석되지 않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기독교라는 민중 전통이 원래 있고 한국이라는 민중 전통이 원래 있고 이렇게 둘이 합쳐서 합류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합류 다음에는 뭐 할 건데? 그냥 한간으로 쭉 가면 돼? 이러면 너무 한국 사회운동의 한국인들의 삶의 다양한 다이내믹스를 너무 기독교, 한국, 합류 이런 식으로 짜맞춰 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이 이제 신학계 이제 천안홍 선생님의 후학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비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 민중전통이나 그래 놓으니까 조금 뒤에 다룰 내용을 내는데 요 민중전통이라는 게 말하자면 흔히들 이렇게 많이 등식화가 되거든요. 한국의 민주화 운동사. 요걸로 그냥 등치가 돼버리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 고정된 다이나믹스를 고정화시켜버리는 담론이라는 차원이 더 좀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갖고 있다는 측면에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에서 요 합류라는 지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민중 전통 혹은 한국의 민중 전통 이런 언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면 그 시절의 서남동은 그런 언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면 이것이 만들어진 언어라는 측면에 주목한다면은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볼 것은 언어가 굳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앞서서 언어가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 앞에 먼저 존재하는 것은 그런 언어라도 만들어야 되도록 우리에게 자꾸 여러 번 오늘 이런 비유 쓰는데 안경을 쓰는 게 아니라 안경이 쓰여지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먼저 존재한다는 징후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 겁니다. 그렇게 어떤 언어가 얼만큼 적당하냐에 주목하기보다 그런 언어라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몰아붙이는 그러한 현실의 다이나믹스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민중신학 내에서는 민중이라는 단어가 주는 효과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초기 민중신학에 관해서 정리하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는 이랬고요. 이제 페이지 수가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4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최근 민중신학을 다룰 텐데 혹시 지금 시간 몇 시쯤 됐나요? 38분.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겠군요. 제가 아까 초기 민중신학은 껍데기, 괴리 이런 단어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 민중신학을 다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껍데기 괴리라는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이제 좀 힘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측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많이 힘을 잃어버리면서 등장하게 된 단어가 껍데기 괴리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그 단어가 민중이었다면 X표를 치고 나서 등장하게 된 단어가 시민일 것이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그 용어가 등장한 그 용어가 사회운동과 관련해서 등장한 맥락으로는요. 무슨 얘기냐면 민중은 기본적으로 민중이나 시민이나 둘 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당위적 주체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이러이러한 주체가 당연히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지 라고 생각되는 당위적 주체로 해결된다는, 당위적 주체로 상정된다는 점에서는 두 개가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민중이라는 말은 제가 껍데기 괴리라고 설명드린 뭔가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 돌아가고 있어서 그 잘못 돌아가는 상태 외부의 무엇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이제 처음 등장한 개념이 민중이었다면 이제 시민은 뭐 아직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없는 건 아니나 이제는 시민이 말하면 먹히잖아. 시민이 사회에 대해서 말하면 그게 먹혀서 바뀌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의 그런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이 이제 그런 전제들이 깔리면서 이 시민이라는 단어의 위력이 상당히 강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묻기를 옛날에는 이 껍데기 괴리 이런 차원으로 가게 되면 이 껍데기 괴리를 일으키는 주된 주체가 누구냐고 하면은 국가 자본 같은 이제 거대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면 이제 시민으로 오면은 시민은 말이 통하잖아요. 말이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시민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그렇게 말이 통하고 그렇게 말이 통하고 사회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시민이 존재하는데 왜 또 뭔가 차별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생기냐라고 묻는다면 여전히 국가나 자본 등의 문제를 제기를 할지언정 이제는 이런 국가나 자본이 행사하는 권력의 문제도 그것이 시민의 작용과 행동이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러한 작용 위에 국가의 폭력과 자본의 폭력이 가능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 문제를 이제 요 시민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나오는 핵심인 거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러면 시민 스스로 어떤 우리 시대의 폭력의 주체가 되고 있다면 이 폭력의 시민 스스로가 폭력의 주체가 될 때 그 폭력의 그늘에 누가 있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할 때 민중이라는 단어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한 언어로서 적어도 민중신학에서는 민중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일정 정도는 바꾼 거고 일정 정도는 계승이겠죠. 계승에 오면서 등장을 시키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 여기서 최근 민중신학에서는 민중이라는 말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런 효과를 가지고 쓰인다라는 개관을 한 셈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거를 참는다는 얘기냐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약간
실제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했단 말이냐라는 걸 말씀드리면 아마 오늘 발제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이제 444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를 먼저 봐주시면 거기 이제 표준시민이라는 얘기 해놨습니다. 뭐 찬성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뭐 이 개념이 이 개념이 뭐 동의한다 혹은 난 반대한다 혹은 뭐 동의고 반대고를 떠나서 아마 이거 무슨 소리냐라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논문에 인용된 얘기를 대강 정리드리면 이렇습니다. 결국 자기의 도덕적, 사회적 혹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미학적까지 그런 판단이 사회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시민들, 그런 시민들을 표준 시민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게 이제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주로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주로 나왔을 때는 주로 이제 한국의 리버럴 시민들 대상으로 좀 많이 쓰인 개념이었습니다만 저는 이 얘기가 보수 쪽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리버럴 보수 양쪽으로 이제 그런 자기들 의견이 사회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요 리버럴이든 보수든 예컨대 능력주의라는 측면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한국 사회의 성과, 흔히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표현되는 이 산업화 민주화라고 표현되는 이 성과를 긍정한다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리버럴이든 보수든 일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능력주의라는 차원으로 볼 때 이제 제가 능력주의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 표준시민의 활동이 낳는 현상이 뭐냐면은 무자격자와 무능력자, 자신의 표준에 맞지 않는 자들을 무자격자, 무능력자라고 지칭하고 그들 끊임없이 배제하는 그러한 전제 위에 이제 이런 표준이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자격자, 무능력자를 비시민이라는 단어로 지칭을 해서 이제 비시민이라는 단어로 지칭을 해서 바로 이 비시민 현상이 나타나는 지점, 이 지점이 민중신학, 최근 민중신학이 민중이라는 말을 써서 드러내고 싶은 지점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 논문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론적인 차원에서 민중신학 내부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447페이지부터 최근 민중신학의 초기 민중신학 재해석이라는 차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해석에서 크게 소개한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오클로스, 둘째는 이제 바울입니다. 두 개 모두 다 이제 어제 혹시 백분 토론 보신 분들 백분 토론에 이제 나와서 그 세계로교회 목사랑 이제 논쟁하셨던 김진호 선생님 그분의 좀 성과가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제 오클로스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이 아까 이제 오클로스 예수와 같이 아까 이제 오클로스를 이용하기는 예수와 같이 이제 공통의 예수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의 전형을 발견한 그래서 예수와 함께 복음서까지 이어지는 대중서사를 만든 그러한 공통의 주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것이 그런데 그러면서 한병호 선생님이 애시학적 오클로스를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강조해오던 특성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공동체의
안 끼워주는 주체들이, 안 끼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병무 선생님 시절에는 이 공동체에 안 끼워주는 사람들이 그냥 사회하층부 이퀄 사회하층부 대중 전체라는 차원으로 그냥 이퀄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기에 이 공동체에 안 끼워주는 이라는 특성이 상당히 더 심화돼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비시민이라고 얘기했던 비시민 중에서 특히 이제 무자격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무자격자라는 특색이 바로 이 공동체에 안 끼워준다는 특성하고 긴밀히 연관되는 측면이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공동체에 안 끼워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얘기는 공동체에서 자기들의 언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하고도 통합니다. 혹은 아예 자기 언어를 못 만든다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시민들의 언어 체계 하에서는 이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죠. 어느 경우든 언어가 있는데 시민들의 언어와 맞지 않아서든, 혹은 언어가 아예 없어서 표현을 못하든, 그러한 그래 말하자면 이 두 개가 합쳐서 오클로스를 정의하는 것이 언어 부재가 되는 겁니다. 시민의 언어 상황에 시민의 언어와 맞지 않는, 시민의 언어와 불화를 일으키는 언어 부재.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연구로 와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얘기하려면은 민중신학에서 이제 민중신학 한 가지 전제하고 한 가지 이제 설명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바울 사상의 핵심이고, 특히 이제 개신교에서 핵심 중에 핵심으로 하게 된 이 얘기, 통칭 이제 의인론 혹은 칭의론이라고 규정되는, 의인론 혹은 칭의론이라고 규정되는 이 이야기. 민중신학에는 이 의인론, 칭의론이라는 게 바울이 어떤 교리를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당시 이제 유대인 교포사회, 지중해 전역에 있었던 유대인 교포사회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교포사회에서 유대인들 말고 유대인들에게 빌붙어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 비유대인 교인들의 권리를 비유대인 교인들이 또 동등한 주체로 서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뭐가 중요하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똑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런 국면적 담론이고 투쟁 담론이다 라고 주장해온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통은 이제 김준호 선생님이 어떻게 확대 해석을 했냐면, 이스라엘인 디아스포라가 말하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주변부, 그런데 주변부 중에서도 각 주변부의 중심 도시들, 이 중심 도시들의 통치 체계 자체가 꼭 이스라엘인 디아스포라가 아니라도요, 뭐 예컨대 거기 그리스인 디아스포라라든지 이집트인 디아스포라라든지 혹은 뭐 로마인 디아스포라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디아스포라들, 고대의 행정 체계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잘 정비됐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한 디아스포라 공동체들하고의 일종의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버넌스의 주체로서의 이스라엘인 디아스포라 안에서 이제 당연히 여기서는 이스라엘인이 주류일 테고,
여기에서까지 빌부터 살아야 하는 비이스라엘인이 있다면 당연히 상하의 관계가 성립할 텐데, 그러면 이 상하의 관계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전통,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 비이스라엘인을 추워 올리려고 했던 그러한 담론이라는 게 확대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보니까 주변부 중심 도시들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던 공동체, 그러면 이제 오늘날 차원으로 오게는 오늘날에는 공동체적 이런 식으로 어떤 비공식 공동체 차원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겠지만, 여전히 제국의 주변부 중심 도시, 제국 체제의 어떠한 중요한 받침점 중에 하나인 이런 중심 도시들에서 벌어지는 거버넌스의 문제를 똑같이 다룬다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얘기로 옮겨올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요즘 민중신학에서 이제 바울을 재해석한 내용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 서울이라는 공간이 말하자면 성서로 치면 그때 로마 제국의 뭐 성서로 치면 이제 성서가 얘기하는 뭐 코린트, 데살로니가, 뭐 필리피, 필라델피아 이런 도시들이 그 시대의 제국의 주요 중심 도시였다면, 오늘날의 서울 역시 그런 의미에서 제국의 중심 도시들인 것은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제국 체제의 뒷받침의 측면으로 작용하는 거버넌스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를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상관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라는 전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의 예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무자격자, 비시민, 언어 부재, 그리고 이러한 무자격자, 비시민, 언어 부재라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게 만드는 어떠한 제국의 체제라는 문제의식까지 가지게 되면, 이제 민중이라는 단어를 꺼내겠다. 이 상황에서 민중이라는 단어를 민중신학이 꺼내서 하고자 하는 바는, 요 언어 부재, 비시민, 무자격 이런 식으로 기존의 체계의 언어가 드러내지 못하는, 어쩌면은 기존의 체계는 자신들이 그거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조차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를 드러내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중신학은 민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최근 민중신학에서의 민중이라는 단어의 효과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효과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말하는 민중신학자 자신도, 예를 들어 저부터도요, 체계, 그러한 이 언어 부재를 낳는 체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 그 언어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쓰고 있는 언어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언어에서 굳이 민중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 언어의 밖을 탐색하겠다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 페이지 450페이지의 얘기를 이제 해설을 할 건데, 450페이지에서 장의 작용으로서 앞에서 도입했던 장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빌어오겠다고 한 문장인데, 장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빌어오면 민중이라는 용어는 체제에 동화된 시선으로는 그 원인을 포착할 수 없으나 분명히 어떤 종류의 힘의 작용이 존재하게 되는 장을 지칭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 부재를 낳는 체계의 언어를 어쩔 수 없이 나도 공유하고 있다면, 그게 나한테는 민중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그럼 나는 지금부터 그 바깥의 언어 부재의 장의 자리를 내가 완벽하게 탐지하고 있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자석이라는 표현을 빌려오면 어디에 얼마만큼 큰 자석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 뭔가 힘이 작용하는 어떠한 자리에 들어놓은 것 같아? 라고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이러한 나를 마치 자석으로 끌어가듯이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 뭔가 작용이 들어왔다면 이 작용이 뭐지라고 이제 민중신학자인 나는 혹은 민중신학을 어떤 참조하게 되는 독자는 그러한 장애 작용을 어떤 언어로든 규명해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최근 민중신학에서 민중이라는 말은 이렇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얘기는 아마 이렇게 여기까지 마치면 될 것 같고요. 휴식하신 다음에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